유보아. 네, 안녕하세요. 유니크보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예전에 제가 의미 있게 읽었던 책 같아서 이 책을 선정해 봤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01가지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커스. 내가 10대였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표를 산 사람들이 차례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매표소와 우리 사이에는 한 가족만이 남았다. 그 가족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8명이나 되는 대식구였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비싸진 않아도 깨끗했고 아이들의 행동에는 기품이 있었다.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부모 뒤에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들은 그날 밤 구경하게 될 어릿광대와 코끼리 그리고 온갖 고개들에 대해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서커스를 구경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당신은 정말 멋진 가장이에요. 남편도 미소를 보내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 역시 훌륭한 여성이요. 이때 매표소의 여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의 표를 원하냐고 물었다. 남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자랑하듯이 말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과 어른표 2장을 주시오. 여직원이 입장료를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매표소 창구에 몸을 숙이고 다시 물었다. 방금 얼마라고 했소? 매표소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다.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것인가? 한껏 기대에 부푼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서커스를 구경할 돈이 모자란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였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짜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굽혀 그것을 다시 주워들더니 앞에 서 있던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보시오 선생, 방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소. 남자는 무슨 영문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결코 남의 적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절망적이고 당혹스러운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은 실로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남자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20 지폐를 꼭 움켜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선생.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요.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들은 곧 표를 사갔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당시 우리 집 역시 전혀 부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 구경을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신발 한 짝. 막 출발하려는 기차에 간디가 올라탔다. 그 순간 그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플랫폼 바닥에 떨어졌다.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는 그 신발을 주울 수가 없었다. 그러자 간디는 얼른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 그 옆에 떨어뜨렸다.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은 간디의 그런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유를 묻는 한 승객의 질문에 간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머지 한 짝마저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스가 구조한 사람. 몇 해 전 네덜란드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소년이 헌신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 그것이 가져다주는 큰 보상에 대해 세상을 일깨운 사건이 있었다. 그 마을은 주민 모두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잇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자원구조대가 필요했다.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구름이 밀려오더니 곧이어 사나운 폭풍이 고기잡이배 한 척을 에워쌌다. 위험에 처한 선원들은 급히 구조 신호를 타전했다. 구조대 대장이 경보 신호를 울리자 주민 모두가 바닷가 마을 광장에 모였다. 구조대가 노를 저어 거센 파도와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주민들은 랜턴으로 바다를 비추며 해변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 뒤 안개를 헤치고 구조대원들의 배가 돌아왔다. 주민들은 환성을 지르며 그들에게로 달려갔다. 지친 구조대원들은 모래사장에 쓰러지며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인원이 넘쳐 더 이상 구조선에 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남자를 뒤에 남겨둬야 했다는 것이었다. 한 명을 더 태우면 구조선까지 파도에 휩쓸려 모두 생명을 잃고 말았으리라는 것이었다. 구조대 대장은 애가 타서 그 외로운 생존자를 구하기 위한 다른 자원봉사자를 찾았다. 이때 16살 먹은 한스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한스의 어머니는 한스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다. 제발 가지 마라. 네 아버지도 10년 전에 배가 난파되어 죽었지 않니? 네 형 파울도 며칠 전에 바다에서 실종이 됐고 내게 남은 것은 한스 너뿐이다. 한스가 말했다. 어머니, 전 가야만 해요. 모두가 난 갈 수 없어.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해야만 해. 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나서야 해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부름이 왔을 때는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만 해요. 한스는 어머니를 포옹하고 나서 구조대에 합류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1시간이 지났다. 한스의 어머니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마침내 구조대원들이 탄 배가 다시 안개를 뚫고 돌아왔다. 뱃머리에는 한스가 서 있었다.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이 소리쳐 물었다. 실종자를 구조했나? 지친 몸을 가누면서 한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 구조했어요. 저희 엄마에게 말씀해주세요. 실종자가 바로 우리 형 파울이었다고.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 한 남자가 위험한 파도 속을 헤엄치며 가서 바다에 빠진 한 소년을 구조했다.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소년이 자기를 구해준 남자에게 말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자는 소년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괜찮다 꼬마야. 다만 너의 생명이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번 날 저는 아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전 아빠가 절 바라보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사랑해요 하고 말하고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해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전 아빠가 제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에게 밖으로 나가서 저와 함께 공놀이를 하자고 부탁했어요. 전 아빠가 절 따라 밖으로 나오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가 봐주시길 기대하며 그림을 그렸어요. 전 아빠가 그 그림을 간직할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집 뒤에 빈터에다 야영 장소를 만들었어요. 전 아빠가 저와 함께 하룻밤 캠핑을 할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낚시하는데 쓸 지렁이를 잡았어요. 전 아빠가 함께 낚시를 가주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와 대화하면서 제 생각을 나누고 싶었어요.
전 아빠도 그렇게 원하시는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가 와주시길 기대하며 제가 참가하는 경기 일정을 말씀드렸어요. 전 아빠가 꼭 오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와 함께 저의 젊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전 아빠도 그렇게 원하시는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국이 저를 불러 저는 국방의 의무에 따라 전쟁터로 떠났어요. 아빠는 저에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느 디스크 자키의 경험. 오하이오 주의 콜럼부스에서 디스크 자키로 일하고 있을 때 나는 귀가하는 길이면 근처의 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들르곤 했다. 나는 그냥 아무 병실이나 들어가 그곳에 있는 환자들에게 책에 적힌 좋은 구절을 읽어주거나 함께 얘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내 자신의 문제를 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했고 또한 내가 누리는 건강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또한 그것은 내가 방문하는 환자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었다. 한 번은 문자 그대로 그것이 내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다. 나는 라디오 방송에서 곧잘 위험 수위의 발언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나는 타 도시에서 가수들을 데려온 한 음악 흥행업자에 대해 공격을 가했다. 그가 데려온 사람들은 선전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 그룹에 속한 가수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의 부당한 흥행 방식을 비판했다. 내가 공격한 그 사람은 나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기도 했다. 어느 날 새벽 2시 나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사회자로 일하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막 일을 끝낸 다음이었다. 내가 집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한 남자가 옆에서 걸어 나오며 물었다. 당신이 레스 브라운이요? 나는 대답했다. 그렇습니다만.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내가 여기에 온 건 당신에 대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내가 물었다. 나에 대해서요? 무슨 일이죠? 그는 말했다. 당신에게 지금까지 월급을 지불해온 한 흥행업자가 당신 때문에 무척 화가 나 있어. 당신이 그 그룹이 가짜라고 떠들어댔기 때문이지. 그래서 당신은 지금 나 해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난 놀랐지만 그 이유를 묻고 싶지 않았다. 그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난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때 그가 말을 이었다. 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어느 날 당신이 찾아와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좋은 글귀를 읽어주었다더군. 어머니는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아침 방송의 유명한 디스크 자키가 찾아와 그렇게 해준 것에 무척 감명을 받으셨소. 내가 오하이오 교도소에 있을 때 어머니는 나한테 편지를 보내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 나 역시 그 일에 감명을 받았고 언젠가 당신을 만나보고 싶었소. 그런데 어느 날 거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누군가 당신을 해치우려 한다더군.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맡기로 계약을 했소. 그런 다음 사람들에게 말했지. 당신을 내버려 두라고 말이오.